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 산업의 숨은 강자, 근데 또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바로 트랜스타임 그룹, 티커는 TDG.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이 TDG는 정말 양파 같은 기업이에요. 양파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수익 모델을 가진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숨어 있고요. 아, 또 한꺼풀 벗기면 이게 윤리적 딜레마까지 나오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 경이로운 이익률의 비밀, 또 그 이면에 도사린 막대한 부채, 그리고 최근의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는지 그 미스터리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트랜스타임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부터 좀 보죠. 2025년 실적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매출은 약 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넘게 성장했고 순이익은 20억 달러를 넘기면서 무려 21% 가까이 급증했어요. 성장률도 대단하네요. 네, 성장률도 훌륭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진율이죠. 저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EBITA 마진,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무려 53.9%에 달합니다. 와, 53.9%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 중 하나인 애플의 EBITA 마진이 30%대입니다. 아, 53.9%요? 제조업에서요? 이건 거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는 수준 아닌가요? 네, 한번 설치해두면 그냥 차가 지나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 말이에요. 정확한 비유예요. 트랜스타임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그 통행료와 같은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독점적 부품이라는 점.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부품이 주로 애프터마켓에서 팔린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죠. 먼저 트랜스타임 매출의 90%는 특허나 독점 기술로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똑같이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아예 못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출의 절반 이상, 약 55%가 애프터마켓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프터마켓. 즉,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새 비행기용 부품을 파는 것보다 이미 운항 중인 수많은 비행기의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해주면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 알겠다. 자동차로 치면 새 차를 팔 때 남는 마진보다 전국의 정비소에 순정 부품을 공급하면서 버는 돈이 훨씬 쏠쏠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훨씬 더 쏠쏠하죠. 신규 부품 OEM 시장보다 애프터마켓 마진이 월등히 높거든요. 아, 게다가 트랜스타임은 자신들이 진출한 틈새 시장의 약 85%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이죠. 독점이군요. 네, 만약에 경쟁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부품을 만들려면 미 연방항공청 FAA의 까다로운 안전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이라서요. 네네.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독점 기술로 만든 부품을 한번 채택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항공기에 납품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내내 교체 부품을 팔면서 엄청난 마진을 남긴다. 이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업 모델처럼 들리는데요.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이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만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회사에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오직 이익만으로 충당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재무제표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바로 거기서부터 트랜스타임의 두 번째 얼굴, 부채 괴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채 괴물이요? 네. 이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살얼음판 같은 재무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총 부채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해요. 300억 달러?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자기 자본, 즉 순자산이 마이너스 50억 달러라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50억 달러라고요? 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 D 비율을 계산하면 약 마이너스 5.00이라는 기이한 숫자가 나와요. 이야, 당연히 신용등급도 좋지 않죠. S&P 기준 BB- 등급인데 이건 비투자 등급, 흔히 말하는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엉망인 거죠?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돈은 전부 공격적인 주주환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주주환원이요? 왜? 트랜스다임은 2025년에만 무려 52억 달러 규모의 특별 배당을 지급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빚을 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트랜스다임의 독특한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이 배당금을 주기 위해 50억 달러의 신규 부채를 발행했어요. 와,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주주들에게 현금 파티를 열어준 거죠. 이건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굳이 그 정크 등급의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까지 배당을 준다고요? 이건 거의 회사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CEO인 마이클 리스먼의 철학이 바로 공모 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사모펀드, PE와 같은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모펀드 같은 수익률? 네, 마치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에 부채를 잔뜩 일으켜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즉 배당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그 이자를 갚게 하는 전략과 똑같죠. 트랜스다임은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트랜스다임은 스스로를 제조업체가 아니라 항공우주 부품 회사들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일종의 금융회사나 사모펀드처럼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 빚의 대가는 회사가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후폭풍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 이자 비용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순이익 가이던스는 2025년보다 오히려 약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네, 빚내서 전치를 벌였는데 이제 그 이자 부담이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경이로운 수익성과 살얼음판 같은 재무 구조라니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최근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바로 2026년 1분기 실적이었죠. 시장의 관심이 아주 집중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8.23달러로 예상치 8.09달러를 넘었고 매출도 22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 22억 6천만 달러로 웃돌았어요. 실적 자체는 잘 나왔잖아요. 네, 잘 나왔죠. 그런데 왜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4.8%나 빠졌을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탓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기도 했고요. 투자자들이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주가를 미리 올려놨는데 막상 발표된 내용에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으니까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죠? 우선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전체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어요. 가이던스. 네.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로 유통업체 재고 축소 문제가 언급됐죠. 유통사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단기적으로 트랜스다임의 매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분기 EBITDA 마진이 52.4%로 여전히 경이롭지만 최근 인수한 기업들 때문에 약 2% 정도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시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수합병, M&A 이야기군요. 맞아요. 트랜스다임의 성장 공식에서 M&A를 빼놓을 수 없죠.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던데 최근에 인수한 제트파츠나 스텔란트 시스템즈 같은 곳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트랜스다임의 성장 공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인수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네. 자신들처럼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은 알짜 회사를 끊임없이 사들여서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는 거죠. 자기 복제를 통해 세력을 넓히는 거군요. 그 제트파츠 인수는 어떤 전략인가요?
이건 아주 영리한 움직임이에요. 제트파츠나 빅터 시에라 같은 회사는 PMA 부품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PMA요? 네, PMA는 FA의 승인을 받은 대체 부품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아, 즉, 트랜스다임은 기존의 독점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독점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까지 선점해서 자신의 해자를 이중으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경쟁자가 들어올 모든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스텔란트 시스템즈 인수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기존의 기계 부품과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스텔란트 시스템즈 인수는 사업 다각화, 즉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먹거리? 이 회사는 방산 및 우주용 고출력 전자부품을 만들어요. 기존의 항공기 기계부품 중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높은 방산, 우주, 위성통신 같은 첨단 전자부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정말 쉴 틈 없이 성장 동력을 찾아다니는군요. 그런데 저는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네?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사업 방식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트랜스다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얼굴,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의 중심? 이른바 가격 쥐어짜기, 프라이스 가우징 논란이죠. 가격 쥐어짜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특히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미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이익률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아, 국방부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19년 미 국방부 감사 결과인데요. 특정 부품에서 무려 4,451%의 이익률을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451이요. 퍼센트요. 네, 4,451%입니다. 44%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이건 이윤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약탈 아닌가요? 그렇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거의 버그를 악용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결국 여론의 몸매를 맞고 트랜스다임은 1,610만 달러를 정부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해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남겼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잔인하다.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전설적인 투자자에게 비도덕적이라는 평가까지 들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평판 리스크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논란은 언제든지 미 의회의 청문회 소환이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예요. 투자자는 이익률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 규제 리스크의 무게를 반드시 가늠해야 합니다. 자, 오늘 트랜스타, 티앳 DG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 독점적인 기술과 애프터마켓 장악력으로 경이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 기계의 모습과 그 이면에 막대한 부채와 이자 부담, 그리고 가격 쥐어짜기라는 윤리적 논란을 안고 있는 부채 괴물의 모습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기업, 트랜스타임 그룹. 이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사모펀드 같은 수익력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잠재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한 기업이라 투자자들의 판단도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트랜스타임의 사업 모델은 과연 기막힌 금융공학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독점을 악용한 탐욕이 만든 위태로운 카드집일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기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찰리 멍거마저 비도덕적이라고 부른 이런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트랜스타임, 티앳 DG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